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론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이제 주기억 장치, 기억 장치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CPU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이용을 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회로 장치이다 라는 겁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주요 구성 요소를 일단 한번 보세요. 주요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 연산 장치 우리가 이제 ALU라고 얘기를 합니다. Arithmetic Logic Unit라고 해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우리가 뭐 우리 사람의 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그런 장치이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앞에 첫 번째 수업에서 기억 장치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이 연산 장치라든지 또는 제어 장치에서 필요한 자료를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저장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에서 연산장치 쪽으로 자료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CPU 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 버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어 장치에서 이 레지스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제어 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뭐 자료 버스가 뭐하고 제어 버스가 뭐 하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버스라고 하는 길이 있구나. 거기 글로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마더보드에 CPU를 장착하는 그림인데 마더보드에 보면 이렇게 CPU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열고 이제 CPU를 넣고 난 다음에 이걸 닫죠. 닫게 되면 이제 장착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기역 장치가 입에 붙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종류 중에 하나인 연산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산 장치는 Arithmetical and Logic Unit라고 해가지고 산술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에는 and, or, not, exclusive, or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연산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지스터를 이용을 합니다. 레지스터가 뭐라고 했어요? 네, CPU 안에 들어있는 임시기억 장소예요. 그래서 CPU의 임시기억 장소인 레지스터 중에 누산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큐뮬레이터라는 겁니다. 그거와 그 다음에 자료 레지스터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D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된 자료를 연산에 참여할 피연산자로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 연산장치 안에요. 연산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어큐뮬레이터,
하나는 데이터 레지스터.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해서 자료 레지스터에 있는 자료를 연산장치에 넣으면 이 연산장치가 뭔가를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했는 결과를 어디에다가 넣겠어요? 여기에 있는 어큐뮬레이터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수식으로 보자면 이제 이게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가 기본적으로 그 기억장치에 있던 내용이에요. 있던 자료예요. 거기에다가 피연산 자를 넣어가지고 연산했는 결과를 다시 요 기억장치에 넣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부분입니다. 어큐뮬레이터에 있던 자료에다가 현재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자료를 더해서 누산 이 어큐뮬레이터에 넣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큐뮬레이터는요,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임시기억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지스터에 관련돼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료 레지스터와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자료들을 받아서 얘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어큐뮬레이터로 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어장치입니다. 신체의 여러 부분을 제어하는 인간의 뇌와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얘는 중앙처리장치에서 이제 연산을 제어해주는, 이게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제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읽냐면 컨트롤 유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술 및 논리 연산, ALU에 요구되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연산장치와 레지스터가 명령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 레지스터가 있어요. 뭐 명령 레지스터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PC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연산장치들은 보면은 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좀 전에 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어장치가 그거에 관련된 해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입력장치에서 뭔가 들어왔어요. 뭐를 x는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이 연산장치에 보내야 되겠네. 그래야지 얘가 해독을 한 다음에 1위로 보내면 얘가 받아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하겠네. 그리고 얘가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게 하는 역할은 해독을 해주고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온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료들 레지스터가 받아가지고 이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걸 하라는지 얘가 이해를 한 다음에 해독을 해서 요리로 가! 라고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지금 우리가 레지스터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CPU 내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임시 기억 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산 장치에서 배웠던 레지스터가 두 개였어요. 어큐뮬레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 개의 레지스터를 가지는데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있는 레지스터의 크기와 수는 이런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크기나 수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레지스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R. DR은 좀 전에 우리가 연산장치에서 봤던 거다. 그죠?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에 필요한 피연산자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뭐 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1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주소를 기억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어느 장소에 접근을 해야 돼요. X는 X 플러스 1이었다 그러면 이 X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소를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산 레지스터는 좀 전에 우리가 연산장치에서 했어요.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얘도 굉장히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레지스터의 종류야. 왜? 연산장치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임시적으로 기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연산 결과를 기억을 해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PC. PC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해서 얘도 중요한 레지스터거든요. 다음에 실행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로그램이 막 쭉쭉쭉 이제 계속 막 여러 개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을 한 다음에 내가 뭘 할까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에 게 끝나고 나면 얘가 바로 탁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얘도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TR이라고 하는 거는 Temporary Register라고 해서 임시로 자료를 저장하는 걸로 본명 우리가 레지스터라고도 부릅니다.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나마 잘 나오는 것들은 얘들이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뭐 어큐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이런데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레지스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얘들도 나오긴 나오죠. 근데 빈도수가 얘랑 얘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어 처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PU하고 주기억 장치 간에 어떤 자료를 내가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그 과정을 보시면 돼요. 자, 명령어 처리 과정은 주기억 장치의 명령어와 그 다음에 자료가 CPU의 여러 임시 저장 장소인 레지스터로 전송이 되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니트에 의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라. 뭐 너는 ALU로 가라. 그리고 너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놓으라. 이런 식으로 얘가 뭔가를 명령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처리를 하겠죠. 그죠?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 결과를 다시 어디로? 주기억 장치로 전송을 해줘야지 우리가 화면상에 보이게 된다거나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명령어 처리 과정은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명령어를 주고 그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받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얘도 잘 나와요. 좀 전에 앞부분에서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가고 그 다음에 CPU에서 처리된 결과를 주기억으로 보내고 이런 구조인데 이 사이클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그 명령어의 집합인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명령어의 집합인 프로그램은 이게 오타예요. 명령어의 집합인 프로그램은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인출, 해독, 실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인출 우리가 패치라고 하고, 해독은 디코드라고 하고, 실행은 execution이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메모리에서 실행할 명령어를 추출을 해줍니다. 추출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CPU에서 이제 추출을 해주게 되면, 이 명령 리스트 내용을 해독을 해줍니다. 명령 리스트는 IR이잖아요. IR에 있는 그 내용을 해독을 해줘요. 명령어가 여기 딱 들어오면 해독을 해줘요. 그럼 해독을 해서 어떻게 해라고 할 거잖아요. 뭐 더해라든지 빼라든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령 리스트에 연산을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연산을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주기라고 하죠. 이게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인출, 해독, 실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인출. 제어 장치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소에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명령 리스트 IR, 명령어를 이 IR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후에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 다음 명령을 또 얘가 가지고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명령어라 그러면 그 다음 명령에 대한 카운터를 또 하나 증가시켜 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독 단계는 제어 장치는 명령어 리스트에 있는 명령어를 연산 부분하고 피연산 부분, 오피코드와 브랜드 부분을 해독을 해요. 뭐 더해라든지 또는 뭐 저장을 스토어를 하라든지 로드를 하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피연산 부분 주소예요. 얘들을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명령어가 피연산자 부분이 있는 명령어라면 다시 말하면 1주소라든지 2주소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명령어라면 그 피연산자 주소 부분의 메모리 주소를 주소 리스터에 어드레스 리스트에 이제 저장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해독 단계에서 해주는 거는 이게 이제 명령어가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0주소냐, 1주소냐, 2주소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주소 리스트에 저장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해독 단계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작업 지시를 내리죠. 작업 지시 어떻게 해라. 너는 뭐 ALU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다 됐으면은 다시 이쪽으로 보내줘라. 뭐 어큐뮬레이터에 넣어줘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명령어 실행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명령어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일씩 증가시켜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이제 하나의 명령어가 계속 돌아가다 보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단계만 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좀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좀 전에 거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주기였죠. 그죠?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출, 해독, 실행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급 언어 같은 경우로 우리가 만든다면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은 우리 보시면요. 키보드가 이꼴 큐가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는 이게 같다라고 표기를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같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꼴을 두 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같다라고 표기를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꼴 하나는 대입입니다. 대입. 오른쪽에 있는 어떤 결과를 왼쪽에 대입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 키보드에는 이게 있었대요. 이 기호가.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입으로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지금 없죠, 그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요 기호 넣고, 꼭세 기호 넣고, 하이픈 넣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이 기호가 있었대요. 키보드 하나짜리가. 그래서 대입 연산자인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서 그냥 이꼴 한 개를 쓰고, 동치다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꼴 두 개를 쓰고, 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거 번호를 작성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두 수가 32와 마이너스 18이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물론 뭐 기호 A는 32고,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8이겠죠. 그 메모리에 더 작은 단위의 여러 명령어 집합으로 구성해서 그 명령을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 명령어를 더 쪼개요. 쪼개가지고 그 명령어들의 집합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정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작은 단위라는 거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LDA 기능도 있고 뭐 AD 기능도 있고 하는데, 먼저 주소 레지스터에 주소 값을 갖는 메모리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에 들어있는 자료를 그 누산 레지스터, 우리가 요거는 뭐예요? 어큐뮬레이터는 ALU 산소 논리 연산 장치에 들어있는 레지스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요. 일단은. 왜냐면 내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누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갖고 와서 내가 뭔가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로드 A라는 겁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는 자료 레지스터를 다시 또 누산기에 저장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얘잖아요. 이 명령어거든요. 메모리 A에 얘의 내용을요, 일단은 누산 레지스터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연산 장치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B의 내용과 이 누산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A의 주소를 어큐뮬레이터에 넣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A 값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어큐뮬레이터가 A 값이 됐으니까 이 어큐뮬레이터에다가 B의 내용 있는 주소잖아. 그죠?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얘에 있는 거를 더해서 A시에 넣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큐뮬레이터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addb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어로 봤을 때. 그리고 stac라고 하는 거는 C라고 하는 메모리에 스토어, 저장을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가 두 개가 더했는, 다시 말하면 요거는 3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8이었는데 14죠. 그래요? 그럼 이 14가 이제 누산기에 어큐뮬레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어디에? C라고 하는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를 해라. 요렇게 4개의 명령어를 이루어서 이 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하나하나 보죠.
주소 레지스터 AR의 주소 값을 갖는 메모리, MAR이라고 그래요. 메모리 자료를. 그거를 유선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또 이 자료를 위해서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넣어야 된다.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걸 어큐뮬레이터에 넣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add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걸 다시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B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데이터 레지스터에 넣고 그거를 어큐뮬레이터와 저장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어큐뮬레이터에 넣는다.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거를 다시 C라고 하는 메모리에 넣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업 명령어가 뭐 로드, 애드, 스토어, 홀트 뭐 이런 명령어를 수행을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메모리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연산자 A는 메모리 주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0012FF40이죠. 0012FF40 여기에 32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물론 저장되어 있는 상태는 이진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32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B라고 하는 거는 0012FF44 44에 마이너스 18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로드를 하잖아요. 로드를 하게 되면 요 주소 32를 어큐뮬레이터 데이터 레지스터에 갖다 놨다가 그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거 다시 어큐뮬레이터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온다는 거죠. 로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dd를 하게 되면 데이터 레지스터에 B 값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4인 이 주소가 여기 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더하겠죠? ALU가 이제 더해주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C가 뭔지는 몰라. 뭐 꼭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얘를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죠? 스토어 C를 하게 되면 이 결과물을, 그러니까 14다. 그죠? 이 결과물을 이 주소에 넣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주소는 그 예시입니다. 그러면 실제 메모리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아닌데 막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소 형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우리 책이 그나마 교재가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시도 드러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료 버스 폭과 병목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료 버스 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CPU 안에 레지스터와 뭐 ALU와 제어 장치가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데이터 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 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버스인데 이 버스의 폭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속도로 예를 들었을 때 1차선이냐 8차선이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버스 폭이라고 하는 거는 고속도로에 몇 차선 도로이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드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지스터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32비트 컴퓨터인지 64비트 컴퓨터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내 PC의 속성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2비트 컴퓨터가 있고 64비트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가 32비트 프로세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컴퓨터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서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의 크기예요. 크기. 레지스터의 크기예요. 그래서 자료 버스의 폭은 아까 여기 말했던 이 버스의 폭은 이 워드 크기와 비례하고 워드 크기와 같거나 더 크게 이제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같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32비트 컴퓨터와 64비트 컴퓨터라면 보시게 되면 처리 단위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런 큰 처리 단위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훨씬 어때요? 빨라지죠.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커진다는 거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팁을 한번 알아두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2비트 같은 경우는 2의 32승이에요. 그러면 얘가 계산해보면 뭐 42억 9,4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요 4GB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짜리 컴퓨터는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램의 메모리가 4기가 정도예요. 더 이상 쓰고 싶어도 내가 못 써요. 그렇게 성능이 나오지를 않아요. 성능이. 왜냐면 그 리지스터에서 사용하는 성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주격이 더 크다고 해가지고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PC를 사러 가면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훨씬 더 큰 우리가 그 메인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레지스터는 64비트예요. 64비트 컴퓨터예요. 근데 자료 단위가 32비트. 그러면 뭐 요사는 64비트로 이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큰 문제는 없는. 버스가 32비트. 여기 그러니까 버스가 길이 32비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리할 수 있는 단위는 64비트인데 이거를 보내줄 수 있는 게 32비트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64차선인데 얘는 32차선밖에 안 되니까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길이. 그럼 어때요? 이 자료를 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병목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성능이 최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워드의 크기와 그 다음에 자료 버스의 크기가 동일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PC를 살 때 어떤 걸 보고 사느냐. 뭐 요즘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램, 주기억 장치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래픽 카드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CPU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CPU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자료버스 폭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료버스 폭은요, 그러니까 뭐 워드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워드 크기가 동일하지 않으면 얘가 폭이 좁아지면서 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죠? 느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럭 속도가 있습니다. 클럭 속도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면 그 시스템 클럭은 우리가 이제 수정 진동자라는 걸 써요. 크리스탈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원이 공급이 되면 초당 이 막 수백만 횟수의 진동수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이 진동수에 맞춰서 이제 연산을 처리하는 시간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C 어떤 그 사양을 보게 되면은 뭐 얼마 헤르츠, 뭐 이렇게 뭐 1기가헤르츠, 뭐 이런 게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럭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클럭 주파수는 컴퓨터가 명령어를 수행하는 속도를 이제 결정하는데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GHz인 경우에는 초당 10억 2의 30승이니까 그의 진동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건 1Hz는 초당 진동수입니다. 초당 진동 반복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명령어를 프로세서는 하나의 명령어를 특정 수의 클럭 사이클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럭 속도하고 연산 속도는 비례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럭 속도가 높을수록 속도도 빨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는 하나의 컴퓨터에 2개 이상의 CPU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CPU, 그 컴퓨터는 하나인데 CPU를 2개 이상을 연결시켜서 이제 사용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령어를 이쪽 CPU에서도 하고 또 다른 명령어는 이쪽 CPU에서 하니까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뭐 듀얼 또는 쿼드 코어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듀얼 프로세서나 뭐 쿼드 코어 프로세서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병렬 처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은 CPU 성능, 그러니까 레지스터 크기라거나 또는 자료 버스의 폭이라거나 또는 클럭 속도라거나 또는 병렬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CPU의 성능이랑 그 다음에 램의 용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자료 버스의 크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크기도 이제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71년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8080, 800, 8088, 16비트 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땐 이걸로 배웠습니다. XT, AT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79년에 컴퓨터를 배운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도입된 거는 한참 뒤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 16비트 컴퓨터니 또는 그 다음에 뭐 32비트 컴퓨터니 뭐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는데 지금은 64비트가 됐어요. 지금 보면은 뭐 펜티엄이나 또는 아이테니엄이나 코어 뭐 이런 시리즈로 우리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텔의 공동설립자인 고든 부어가 이제 65년도에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앞서갔죠, 그죠? 이런 걸 65년도에 연설을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연설했느냐면 마이크로칩의 처리 능력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된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2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어의 요측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물리학의 근본 원리에 상충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제 무어의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를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계속 발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포괄적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칩의 처리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같이 정보 처리 전체의 기술이 같이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마이크로 프로세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CPU가 빠르더라도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IT 스토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프로세서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명령어에 따라서 분류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서에도 보면은 구유한 명령어들을 제공을 하죠. 우리가 앞전에 봤던 뭐 에드라든지 스토어라든지 뭐 로드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보셨습니다. 그죠? 그런 명령어 형태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CISC 계열과 RISC 계열로 구분이 됩니다. 뭐 시스크, 리스크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시스크는 목적 명령어 집합이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는 축소 명령어 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다시 드릴 거고 먼저 시스크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목적 명령어 집합 컴퓨팅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의 구조는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x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령 하나로 끝난다는 겁니다. 요 명령 안에 모든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레지스터 1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로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A를 또 로드를 시키고 또 B를 로드를 시켜라. 그래서 레지스터 1에 있는 데에다가 A를 더해주고 그러면 있는 데다가 A를 더해주는 값이 또 R론으로 가고 요 값에 다시 B를 구해줘라. 더해줘라.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레지스터에 넣어줘라.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명령어를 하나의 이렇게 명령어 세트로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크 명령어는 이렇게 안의 구조가 되게 복잡합니다. 안의 구조가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8086이나 모토로라 6800 뭐 이전의 프로세서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PC는 이런 마이크로 컴퓨팅 형식의 이런 방식을 시스크 방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듯이 복잡한 연산을 하나의 명령어로 여기 이렇게 막 로드 시켜라 라는 걸 빼고 로드 시키고 애드 시킨 다음에 또 스토어해라 이런 거 다 빼고요. 이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게 시스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크 명령어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길이를 가져요. 가변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자료를 직접 이렇게 참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CPU 안에 레지스터가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뭐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주잖아요. 로드를 시켜라, 스토어를 시켜라. 이거가 이 명령 하나에 다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죠. 그래서 직접 메모리를 여기에 있는 메모리를 참조하는 이런 연산이 많이 제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여기서 봤다시피 장단점을 보게 되면 복잡한 프로그램을 적은 수의 명령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명령 딱 하나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회로 자체가 또 복잡해져요. 그러면 그 생산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복잡한 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아지면서 열도 많이 발생이 되겠죠. 이게 시스크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방식은 축소 명령어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연산을 예로 들자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로드, 뭐 R1, A, 그 다음에 또 로드, 그 다음에 R2, 뭐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드 해가지고요. R1, R1, 뭐 R2,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나중에 또 스토어 이런 명령이 다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시스크 방식은 그냥 애드 요것만 하면 자동으로 로드하는 건 다 됐단 말이에요. 스토어까지. 근데 얘는 따로 레지스터 따로 그 로드 시키고 A도 A에 있는 주소도 로드 시키고 또 더 있는 값을 또 R2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로드 시키고 또 B를 또 로드 시켜서 나중에 더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나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는 수는 적어요. 구조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애플의 맥킨토시가 장착된 모토로라 파워 PC에서 처음 구현됐는데 이런 워크스테이션에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다, 개인용 컴퓨터다 이렇게 구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좀 특수한 목적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명령어만 있으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어들을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RIS 리스크 프로세서는 시스크보다는 빨라요. 명령어 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의 프로그램 수행하려면 리스크 프로세서는 시스크보다 많은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 명령어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인코딩이 좀 빨라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는 없는 편인데요. 제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는 많아요. 이런 명령어들이 많아요.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고 주소 지정은 복잡합니다. 얘는 이제 그만큼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레지스터는 적게 이제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부에서 얘가 자동적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소모는 그만큼 많습니다. 좀 전에 봤죠, 그죠? 회로가 많이 들어가니까 처리 속도 느립니다. 대신에 가격은 고가입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은 간단해요. 여기 있는 명령어가 많다라는 의미는 여기 내포되어 있는 명령어가 안에 많다라는 거고, 프로그램은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주로 사용이 한다. 뭐 용도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나 그뭐 워크스테이션이나 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스크는 명령어 수는 작다. 주소 지정도 간단하다. 명령어 수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그 대신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소모 적고요. 처리 속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저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이 시스크 방식보다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어때요? 복잡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한 줄을 표현했는 거를 한 대여섯 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크나 리스크는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또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뭐 리스크 방식이 더 좋다. 뭐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지금 서서히 시스크에서 리스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속도도 빨라지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력 소모도 적어지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방식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 방식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크 방식과 리스크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수업 들어오기 전에 공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원격 강의가 4월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강의가 5월 4일인가요? 그때로 또 연기가 되었네요. 그러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바로 중간고사를 쳐야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때는 뭐 저한테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거의 뭐 답변을 그렇게 늦지 않게 드리죠, 그죠? 그래서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제를 제가 1차 과제를 지금 받았는데 다 100%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1차 과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뭐 정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차 과제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정답을 올리지는 않고요. 그 2주차 과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출했는 내용이 그 정확하게 내가 답을 정확하게 제출했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2주차도 그렇고 3주차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메일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메일로 최대한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